안녕하세요. 전 아들과 며느리를 두고 있는 나이 60의 여성이자 엄마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왜 이러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욕심만 좀 덜 부려도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서로 얼굴 찌푸릴 일도 고성이 오가고 원한을 품을 일도 없는데 꼭 누군가는 욕심을 부려 또 다른 원한과 분노를 키우게 만드네요. 저도 일평생 다른 사람 원망할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벌어진 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미워하게 됐습니다. 아직 제 복수는 끝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복수를 마친 지금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의 한 가정에서 장녀로 태어났던 저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힘들게 사시는 부모님을 보며 제가 마음 놓고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형편이다 보니 저는 일찍 포기를 하고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제가 살던 고향은 작은 동네의 시골이라 일자리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나가게 됐죠. 큰 곳으로 나가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막상 시작한 도시살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창 교복 입고 군것질이나 하고 다닐 나이에 홀로 집 떠나와 취직했으니 멀리 타지에서 지내던 저는 혼자 하는 도시살이가 무섭고 외롭기만 했어요. 처음 해보는 낯선 일에 실수로 혼이 날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을 잘 알던 저는 어려운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견디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봉제 공장에 취직하게 됐던 저는 연필을 잡아야 할 나이에 미싱을 잡고 하루 종일 원단 속에서 먼지 냄새를 맡으며 살아갔습니다. 한 달 꼬박 힘들게 번 돈을 쓰지도 않고 거의 그대로 부모님께 보내드리며 저는 제 노력으로 집안 형편이 조금이나마 나아져서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했죠. 그렇게 고향집에서 가족들과 다 같이 지낼 날을 바라던 어느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비보를 듣게 됐어요. 고향집에 지내던 가족들이 밤새 연탄가스를 들이마시는 가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연탄 떼는 집들이 훨씬 많을 때라 연탄 중독 사고가 많기도 했지만 그게 설마 저희 가족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살아있기만 바라며 고향을 급히 내려갔는데 안타깝게도 부모님께서는 사고 당시 집에서 주무시듯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동생만 겨우 살아남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지만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의식 없이 호흡기에 의지해 있는 상태였고 그런 동생마저 얼마 뒤 결국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불의의 사고로 가족이 전부 떠나버리고 저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돼야 했어요. 안타까운 소식에 친척 식구들이 저를 걱정하며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했지만 부모님과 동생을 대체할 수는 없었던 건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열심히만 살면 언젠가는 가족들과 다 같이 웃으며 지낼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제 바람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네요. 그렇게 먼저 떠난 가족들을 가슴에 묻고 외롭게 살아가던 저는 다행히도 남편 될 사람을 일찍 만나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을 만난 건 필연이고 천운이 아닐까 싶네요. 남편을 만나고서 난 후에야 안정을 찾게 됐거든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하던 남편은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저를 서운하게 한 적 없이
언제나 저를 우선으로 하며 혼자인 저를 무척이나 신경 써주곤 했어요. 그런 남편을 만나 다시 행복을 꿈꿀 수 있게 된 저는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시댁에서 아무것도 없는 저를 반대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제 걱정과 달리 시부모님도 남편만큼이나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고아라며 싫어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족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를 안타까워하시며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저를 챙겨주시면서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딸처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난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혼자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 안정을 찾은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후 남편을 따라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시댁의 농사 일을 돕게 됐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부지런을 떨어야 하는 농사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런 고생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기에 저는 행복하기만 했어요. 여전히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며 아껴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저는 시댁살이 한번 겪지 않았고 오히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서 가족의 정을 느끼며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까지 낳으며 더 행복해질 수 있었죠. 그렇게 출산을 하며 부모가 돼보니 왠지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친정 엄마가 곁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괜히 서글퍼지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시부모님이 계셨고 저를 친정 부모님처럼 챙겨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아쉬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의 육아마저 시부모님께 도움을 받았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아이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줬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자라면서 남편은 큰 결심을 내렸어요. 남편은 어린 아들이 시골에서 자라는 걸 보니 걱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어느 날 자기 일을 하겠다며 제게 도시로 가자고 얘기를 꺼냈어요. 시부모님과 다 같이 사는 것에 만족하던 저는 남편의 제안에 걱정이 먼저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고 같이 도시로 이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낯선 도시로 떠나온 저희는 자리를 잡기 위해 고생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골과 달리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연고도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등바등 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여곡절도 참 많았지만 근면성실한 남편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적응해 나갈 수 있었어요. 매번 월세방 전전하며 살던 저희가 작지만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하고 거기서 하나뿐인 아들을 잘 키워가며 저희 세 식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만큼 고생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을 보람 있는 인생이었죠. 그 사이 아들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자식이 쑥쑥 자라는 걸 보며 걱정 없이 살던 저는 아들을 다 키워놓고 나면 나중엔 남편과 다시 시골로 내려가 노년을 보낼 꿈을 꾸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도시에서 버티고 살며 충분히 치열했으니 말년에는 다시 옛 추억을 떠올리며 저희 시부모님처럼 귀향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저는 그 꿈을 끝내 이룰 수가 없었네요. 가장 노릇하며 살기가 힘들었던 건지 몹쓸 병을 얻었던 남편이 먼저 제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남편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고 남겨진 저와 아들은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가족을 먼저 보낸 것이 처음도 아니었는데 반평생 의지하던 남편을 보낸 것은 또 다른 아픔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아직 살 날이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지만 남편이 살아생전 열심히 살아준 덕분에 저희 남은 두 식구가 생계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수십 년을 그렇게 고생해놓고 누리지도 못하고 먼저 간 남편에게 괜히 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떠난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더 열심히 시부모님을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로 시부모님의 건강도 여전하시진 못하셨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자식을 먼저 보낸 게 마음의 병이 되셨는지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연달아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댁으로 내려가 시부모님을 보살피게 됐죠. 그렇게 저는 지극정성으로 시부모님을 모셨지만 노환에 병환까지 겹치신 시부모님께서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였죠. 결국 연세가 더 많으신 시아버지께서 먼저 떠나시고 저는 몇 년 사이 또다시 가족장을 치러야 했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버님마저 떠나시며 어머님만큼은 제 곁에 오래 남아주시길 바랬습니다만 먼저 떠난 아버님을 그리워하시던 어머님께서는 결국 1년 뒤에 아버님을 따라가시고 마셨어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시어머니까지 보내드리며 저는 그동안 저를 딸처럼 품어주셨던 시부모님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먼저 떠난 저희 부모님 대신 저를 어루만져 주셨던 시부모님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던 것 같은데 왜 떠나시고 나니 그동안 못해드린 것만 그리 생각이 나는지. 저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시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예상하셨는지 시부모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하신 듯 떠나기 전에 제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아들과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후 저와 아들은 별탈 없이 지내다 아들이 어느 날 제게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왠지 낯이 익더라고요. 근데 우리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사실 승아가 할머니 할아버지 댁 근처에서 살았었거든요. 아마 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 간병하셨을 때 지나가다가 보신 거 아니실까요?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가 저희 시댁 근처에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부모님 모시고 살던 그 동네에 애착이 많던 저는 근처 살던 이웃이라는 말에 괜히 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거기서 자기 여자친구의 사정에 대해 어렵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승아가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후로 부모님을 대신해 돌봐줄 친척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지내야 했답니다. 다들 형편이 여의치 않은지 한 곳에 진득이 있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다고 했죠. 그러다 성인이 되기 직전에는 친척분이 사정이 안 되겠다며 아는 지인이던 사람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 동네가 저희 남편 고향이었고 그때 아픈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남편 고향집을 자주 오던 저희 아들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그때부터 인연이 됐던 두 사람은 종종 어울리며 멀리서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게 됐고 그러다 언젠가부터 이성적인 감정이 생기며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까지 약속을 했던 겁니다. 승아가 어렵게 자라긴 했지만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봐온 만큼 제가 보장해요. 엄마도 분명 승아를 알아가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 반대할까봐 걱정이라도 하는 거야?
승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무래도 보통이라면 좋아하실 만한 며느리감은 아니니까요. 어머님, 저도 제가 오빠에 비해 많이 모자라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 오빠 정말 사랑하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잘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며 두 아이는 제가 고아인 며느리를 반대할까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움츠러들어 있는 아이들을 보니 짠하고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아이들의 괜한 기우였어요. 저 역시 결혼 전에 가족을 전부 잃고 고아나 다름없이 가진 것 없이 시집을 왔었으니 그래서 저는 저와 너무 비슷한 상황을 겪은 며느리의 사연을 들으며 오히려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좋으신 시부모님을 만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한 사람이니까 제가 며느리를 반대할 이유도 자격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며느리가 제게 와준 것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부모님께 받았던 사랑과 감사함을 제 며느리에게 전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되려 감사할 따름이었죠. 예비 며느리의 사정이 어쩜 이렇게 저와 비슷한지 저는 저희가 처음부터 인연이었던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저처럼 외로웠을 가여운 아이를 제게 보내주셔서 제가 시부모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미 승아를 제 딸로 생각하기로 다짐하며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 문제도 걱정 말라고 제가 다 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승아는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게 감사해하곤 했었어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동하고 기뻐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행복했네요. 승아는 아들의 말대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이였어요. 늘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이 여린 만큼 어떤 행동에도 진심을 담는 그런 아이였죠. 그렇게 저는 두 아이의 결혼을 축복해주며 무사히 결혼을 시켰고 아들의 결혼까지 끝나니 이제 부모로서 할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없는 평온한 삶만 남았다고 생각했고 몇 년간은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5년 정도 흐른 뒤 우리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언젠가부터 아들네와 만나는 횟수가 적어졌고 아들네와 만나게 됐을 때도 이전처럼 만나는 시간 내내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는 제 앞에서 항상 웃고 있었지만 가끔 초조해하는 행동을 보인다거나 얼굴이 그늘져 있었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신경이 쓰였던 저는 두 아이를 붙잡고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만 아이들은 제게 걱정을 끼치기 싫었는지 별일 아니라는 말만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별일이 아닌 듯한 모습에 제가 며느리를 불러 애원하듯 이전과 같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고 그 이유를 듣게 됐죠. 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좋지 않은 상황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티고 있긴 하지만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어 저와 만날 시간도 없었고 만나더라도 표정이 좋지 못한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건 물론이고 제가 못난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도와주긴커녕 바쁘고 힘든 상황에 시간만 빼앗았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부모로서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아들을 돕기 위해 지평수를 줄여 이사하고 가지고 있는 귀금속이나 돈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정리해 생필품만 남기곤 모든 걸 현금화하여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어요. 자기 사업 때문에 제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자식이 거절한다고 도와줄 마음이 접힐 수가 있나요? 오히려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을 설득해 보기도 하고 며느리를 붙잡고 얘기하면서 그 돈이 아들네 힘든 상황을 도울 수 있게 주려고 했죠. 그러다 아들 역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제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그 돈을 받아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든 제 힘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했는데 은행 대출은 진작에 안 됐고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은 상황에 이제 정말 도움 구할 곳은 엄마밖에 없어서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꼭 이 돈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아니, 이번 일만 해결하면 몇 배로 돌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 부모가 자식 돕는 건 당연한 거지 뭘 미안해해. 이 돈 갚겠다고 무리하지 마. 갚을 필요도 없는 돈이니. 이번 일만 잘 해결하는 걸로 엄마는 만족한다. 일 해결하고 우리 세 식구 둘러앉아서 마음 편히 밥 먹고 얘기 나눌 수 있으면 그걸로 엄만 더 바라는 거 없어. 그러니 절대 무리하지 마. 알겠지? 아들에게 한 말은 진심이었어요. 저도 살아갈 날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만 그 남은 여생 자식 잘 되는 것 빼고 제가 바랄 것이 있겠나요? 오로지 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안심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돈으로 아들의 상황이 좀 나아지길 바랬건만 아들의 상황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도움이 부족했는지 결국 아들은 사업을 접게 됐고 벌어놓은 모든 것을 잃게 되며 빚까지 쌓이게 됐죠. 이후 집까지 정리하며 오갈 곳이 없던 아들과 며느리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세 식구가 살기에는 불편한 좁은 집이었지만 그 집에서라도 아들이 마음 편히 있으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 온 신경을 써서 아들과 며느리를 보살피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신용불량자라 할 수 있는 일이 몸을 쓰는 일밖에 없음에도 나가서 일을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재기해 보려는 두 사람을 세상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 폐악질을 부리며 안 그래도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아들을 힘들게 했거든요. 저도 제 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아봤습니다만 수시로 나타나 사람을 괴롭히는 빚쟁이에게 아들과 며느리를 지키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빚쟁이들을 멈춰보려 마지막으로 제게 남아있던 그 집을 팔 생각과 함께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죠. 그렇게라도 하면 아이들이 빚쟁이에게 시달리지 않고 재기하는 데 필요한 주춧돌은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 아들과 며느리가 사라졌습니다. 제게 쪽지 한 장을 남겨둔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아들과 며느리가 제 곁에서 사라졌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 피해를 끼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두 사람 모르게 집을 팔고 돈을 빌리던 중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또 자기들 때문에 제가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있다며 자신들이 제 곁에서 사라지는 게 여러모로 더 나은 일이라고 했죠. 그러며 한국이든 해외든 열심히 돈을 벌어 꼭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 어디로 갔는지, 연락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은 그 쪽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죠.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갔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아들네를 기다렸죠. 하지만 부모로서 소식 없는 자식을 참고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다녔어요. 아들과 며느리 지인들을 찾아다니고 지냈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수소문했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어떤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했던 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죠. 성인이라 아들 쪽에서 만남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었지만 생사 여부는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에서도 두 사람의 흔적을 발견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용불량자라 웬만하면 현금 거래를 하고 신분증을 사용할 일을 만든 것 같진 않다면서 생활 반응이 없다고 했어요. 경찰에게 대답을 들은 뒤 마음이 더 불안해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꼭 돌아오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물 짓고 불안해하고 괜찮을 거라 저 자신을 다독이며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혹시 자는 중에 정신이 다른 곳에 팔린 중에 연락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고 핸드폰을 제 품에서 한시도 떨어뜨려 놓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아들과 며느리 연락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던 도중 이제까지 꿈속에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꿈속에 나타난 아들의 모습과 제게 말한 내용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있던 아들이 제게 꺼내달라며 애원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엄마! 총훈이니? 너 총훈이 맞아? 총훈이 너 왜 그러고 있어? 지금 어디 있길래 그런 상태로 있냐고? 총훈아, 가지마. 엄마가 네 몸에 묶인 쇠사슬 풀어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엄마, 나 살아있어. 제발 여기서 꺼내줘. 얼른 꺼내달라고. 그래, 엄마가 구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총훈아! 총훈아! 눈앞에 있는 아들 구하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멀어져만 갔어요. 그리고 연기처럼 사라졌죠. 아들이 사라진 그 순간 저도 꿈에서 깼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연락 없던 아들이 온몸이 묶인 채 꿈속에 나타나자 머릿속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더는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해 오길 기다려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 온몸이 묶여있는 아들이 쇠사슬을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꺼내달라는 걸 봐서는 분명 어딘가에 갇혀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고로 세상을 떠나 땅 아래 묻혀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내 자식이 죽었다는 걸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우선은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 나섰어요. 보통 갇혀있다면 감옥이 가장 먼저 떠올랐으니 전국에 있는 구치소를 돌아다니며 아들이 있는지 찾아다녔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로 나가 아들의 행방을 찾아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뜻밖의 장소에서 아들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아들이 최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데 그 의원이 있던 곳이 남편의 고향이었습니다. 뭉뚱그려 고향이 아닌 남편 고향이자 시부모님께서 사셨던 마을의 읍내였어요. 곧장 아들이 진료받았다던 의원으로 내려갔고 그 의원 사람들에게 사정사정에 진료 당시 적혀져 있던 아들의 주소지를 알게 됐습니다. 전 지체하지 않고 종이에 적었던 그 주소지로 달려갔죠. 그런데 그 주소지에 도착하자 저는 또다시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던 집이었거든요.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까지 지냈던 곳, 바로 그 집이었어요. 그 집이 왜 아들의 주소지로 진료 기록에 적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지냈던 곳이었으니 그곳에서 다시 지내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사라지고 종종 또 바로 며칠 전에도 그 집 부부와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그 집 부부에겐 연락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총은 엄마구나. 우리야 뭐 맨날 똑같지. 근데 어쩐 일로? 아, 종훈이랑 승아 일로? 우리한테 아직 연락 없었어. 그리고 우리가 애들한테 연락 오면 바로 종훈 엄마한테 한다니까 뭘 또 전화해. 말 전하기 미안하게. 아유, 혹시나 싶어서요. 최근에 종훈이가 꿈에 나왔는데 차길 꺼내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인사도 드릴 겸 종훈이 승아 관련으로 연락 온 건 없나 물어볼 겸 전화 드렸어요. 종훈이가 꿈에 나왔다고? 아휴, 그런 일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 애들 어련히 잘 있겠거니 생각하고 종훈 엄마 건강 챙기면서 재밌게 살고 있어야지. 그래야 애들 돌아왔을 때 종훈 엄마 보고도 덜 미안해하지 않겠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잖아. 거기다 30도 넘은 애들이 서로 같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다고 그 나이에 애들을 찾아다닌다고 그래. 그것도 단서도 없이 꿈에서 봤다고. 괜히 그러다 종훈 엄마 사고 나면 애들만 종훈 엄마 볼 면목 없으니까 집에 있어. 그렇게 집 비우다 애들한테 연락이라도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분명 며칠 전에도 아들네에게 연락이 없었다고 했고 연락이 오면 제게 바로 전화를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지내는 집에 아들과 며느리가 있다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됐죠. 들어가 확인해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될 일이었으니 대문을 열어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 마당에는 아주머니가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제가 집으로 들어오는 기척을 못 들었는지 아주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인기척을 내며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제야 아주머니가 뒤를 돌아봤는데 저를 보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만큼이나 저도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아주머니가 아니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1초, 2초 흘러가면서 점점 아는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제가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10년 동안 연락을 기다리고 찾았던 제 며느리였거든요. 분명 며느리가 맞았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피부가 까매져 제가 기억하고 있던 며느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같이 보였지만 이목구비 하나씩 뜯어보면 제가 알던 며느리의 이목구비 그대로였으니까요. 10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며느리를 그곳에서 찾게 되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며느리를 만나게 되어 반가워하고 싶었지만 아직 아들을 찾기 전이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아들 종훈이의 행방을 물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를 보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지만 10년 만에 만난 며느리를 이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죽기 살기로 뛰어 며느리를 붙잡았죠. 그리곤 왜 도망을 가는 거냐고 아들은 어디 있냐며 물었습니다. 잠깐 승아야. 아니 너 왜 그래? 나야 나 네 시어머니라고. 저 승아 아니에요. 그런 사람 누군지 모른다고요. 나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이거 놔요. 놓으라고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승아가 아니면 누군데? 승아야, 나 좀 봐봐.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나 좀 보라고. 너 정말 왜 그러니?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겨우 만났는데 왜 도망가려고 그래? 네 얼굴은 왜 이렇고?
종원이는 어딨어? 종원이 어딨냐고?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저는 제정신이 아닌 듯한 며느리를 붙잡고 정신 좀 차리라며 애원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도망치려고 했고요.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며느리를 붙잡고 있었죠. 그러자 조금씩 힘이 빠진 며느리가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며느리를 몰아붙이지 않고 달래가며 말을 걸었고요. 승아야, 이제 진정이 좀 됐니? 이제 날 알아보겠어? 어머님? 진짜 어머님 맞으시죠? 우리 어머님 맞으시죠? 아유, 그럼 나지. 내가 네 시어머니 아니면 누구겠어? 아휴, 이제 승아 네가 날 알아보는구나. 그래, 어떻게 지냈던 거야? 너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았어? 난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 일도 어머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 곁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괜찮아. 이렇게 만났으면 됐지. 근데 왜 이 집에 있는 거야? 언제 온 거고? 그리고 종훈이는 어딨어? 안 돼, 어머님. 어머님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얼른요. 뭐? 아이, 돌아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가야지. 우리 종훈이도 데리고. 나중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돌아가세요. 얼른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정신을 차린 며느리는 절 보고 반가워하더니 금방 태도가 돌변해 제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며느리가 무서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며느리를 다그치기 시작했죠. 승아야, 갑자기 또 왜 그래? 이제 제발 좀 정신을 차려. 내가 너일 두고 가긴 어딜 가? 이렇게 가면 영영 사라지려고? 안 된다. 빚쟁이든 뭐든 내가 다 해결할 테니 같이 가자. 우리 종원이 데리고 같이 올라가자고. 안 된다고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어서 돌아가세요. 어서 가시라고요. 그럼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지 알아야 이해가 돼야 내가 가든가 하지.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내가 너희 두고 떠나야 하는 이유와 너희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봐. 제가 너무 다그쳐서 며느리가 다시 흥분한 것 같아 달래도 봤지만 그럼에도 며느리 입에서 자기들을 두고 떠나란 말만 했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에 결국 제가 손을 올려 며느리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제발 좀 정신을 차리라고 애원했죠. 짝! 승아야,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나랑 얼마 만에 만난지 알아? 무려 10년이야. 너희가 딸랑 쪽지 한 장 두고 사라진 게 10년 전 일이라고! 그런데 너희를 두고 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뭐가 됐든 간에 다 해결할 테니까 이제 너희와 떨어져 있는 고통을 주지 말라고. 그건 더는 못 견디겠어. 이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서 같이 지내자. 응? 제게 뺨을 맞고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며느리는 조금 전까지 흐릿하던 눈이 예전처럼 다시 빛나며 뭔가 결심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제 손을 잡고 그 집과 뒷산이 붙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죠. 컨테이너 앞에 도착한 며느리는 제게 놀라지 말라는 말을 한 뒤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곳엔 제 꿈속에 남았던 제 아들이 누워 있었어요. 죽을 만큼 보고 싶었던 제 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와락 안고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는 무사히 있는 아들에게 감사해하고 또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았음을 원망했습니다. 아이고 종은아, 네가 여기 있었구나. 네가 여기 있었어.
고맙다. 무사히 있어줘서 고마워. 혹시 네가 잘못됐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내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애를 태웠는데. 엄마 가슴이 새까맣게 된 건 알아? 엄마한테 살아있다고 전화 한 통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목소리 한마디라도 들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고 이놈아. 아유. 아유. 아들 품에서 오열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가슴팍에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눈물을 흘린다면 가슴이 요동쳐야 하고 처음 며느리가 절 봤을 때처럼 피하고 싶다면 절 밀어내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더니 아들이 처음 봤을 그때처럼 누워서 자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그때 며느리가 제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우선 경찰과 119에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돼? 승아야, 우리 종훈이 잘못되기라도 한 거니? 정말 그런 거야?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신고 전화부터 하세요. 대뜸 신고부터 하라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며느리밖에 없어 그 말을 순순히 따르게 됐어요. 경찰과 119에 신고했죠. 그리고는 며느리에게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10년 전 빚쟁이를 피하고 재기를 하기 위해 집을 나온 두 사람은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을 했다고 해요. 다행히 지방의 농가와 공장의 경우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신용불량이든 어떤 사연이 있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덕분에 돈을 모으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일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옮겨 다시 일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3년간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지내다 아버지 고향이었던 곳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까지 지냈던 박 씨 부부네 집으로 찾아가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하네요. 원래는 인사만 하고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대화가 길어지고 식사 대접까지 받게 되면서 시간을 더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박 씨 부부에게 한 가지 제의를 받게 됐다고 했어요. 저희 보고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요즘 마을에 젊은 청년도 없고 외국인 노동자 찾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익숙한 곳에서 아는 사람 일 도와주며 한 집에서 지내면 좋지 않겠냐고. 그러면 자기들이 빚쟁이도 못 찾아오게 막아줄 수 있고 어머님과도 만나고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저희에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매번 일자리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도 일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병원 관련해서도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흔적 남기지 않으려고 그전까진 많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갔거든요. 근데 같이 지내면 자기들이 대신 진료받아서 약을 주거나 자식들 신분증으로 병원 진료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과 이곳에 머물기로 했어요. 한 두세 달 동안은 두 사람이 약속했던 내용대로 지켜줬고요. 월급도 약속한 금액 그대로 받았고 병원도 다닐 수 있었고 또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 어머님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빚쟁이들이 얼마나 독한 놈들인데 아직 어머님 주위를 맴돌고 있을지 전화를 도청할지 어떻게 하냐고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자기들이 어머님 모시고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은 못하고 두 사람이 어머님을 모시고 오는 날만 기다렸죠. 그런데 그쯤 그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부부가 이곳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족쇄를 차게 되는 일이요. 족쇄? 벗어나지 못한다니? 그럼 너희가 여기 잡혀 있다는 소리야? 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부터 두 사람은 저희 부부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일이 벌어졌던 그날
두 사람이 저희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는 거예요. 저희가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겠는 실수를 트집 잡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농사를 다 망쳤다면서 저희가 변명은 물론이고 입도 뻥끗 못하게 말이죠. 그러더니 저희 보고 어쩔 거냐면서 손해본 거 전부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도 했고 두 사람이 이전까진 좋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저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해를 입힌 금액에 대해서 갚겠다고 각서를 썼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 각서를 시작으로 원래 주던 월급을 주지 않았고 생활비도 받기 시작했죠. 생활비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월급 전부를 갚아야 하는 돈에서 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이랑 저랑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저희가 사인한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거기다 저희가 자기 아들 신분증 이용해 병원 이용한 것도 신고하겠다고 하고 이제까지 일 못해도 봐줬는데 안 되겠다면서 빚쟁이들에게 연락까지 한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 저희 목에 목줄을 채운 거죠. 당연히 저희도 잘못되어 간다는 걸, 이 집을 나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두 사람 협박에 또 어머님께 저희가 입힌 손해를 받아내겠다는 말에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께 피해 끼치지 않겠다고 나왔는데 또 금전적으로 피해를 드리면 정말 면목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나 남편이나 그 피해 금액만 갚을 때까지만 지내겠다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야 할 돈만 늘어났어요. 저희가 잘못한 일도 물론 있었지만 그건 진짜 별일 아니었고 대부분 말도 안 되는 트집이나 함정으로 늘어난 금액이었죠. 당연히 반발도 했고 화도 냈는데 그럴 때마다 협박해오니 저희로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언젠가부터 사람이 포기를 하고 순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다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두 사람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시키는 대로 일했어요. 괜히 그런 일에 의구심 품고 반발만 하면 저희만 더 힘들어지니까. 그때부터 정말 노예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순응하는 모습 보이자 두 사람은 저희를 정말 노예 부리듯이 부렸고요. 먹는 밥도 일을 해야 좀 주고 못하면 굶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매질도 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했는데 사람을 더 피하게 되고 겁먹게 되고 그래서 아까도 어머님 보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때도 제정신은 아니어서. 몇 년간을 이곳에서 노예처럼 지냈다는 말에 저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렵게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줄은 몰랐으니까요. 울분이 터졌던 저는 왜 제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며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너희 둘은 바보야? 부모가 없어? 내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해? 너희가 이런 일 당하는 게 더 불효라는 거 몰라?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냐고?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께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럼 종훈이는? 종훈이는 왜 저러고 있어? 이 사람은 며칠 전 일하다가 머리를 다쳤어요. 머리를 다쳤다는 소식에 두 사람도 일이 심각해질까봐 읍내 의원으로 데려가긴 했는데 의원에서 의식만 돌아오지 않는다고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으라는 소리에 병원비 아깝다면서 그냥 집으로 데려와서 제게 돌보게 했어요. 며칠 지켜보니까 호흡도 혼자 쉬고 몸도 다 정상인데 의식만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 아들을 보고 깨어났던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혹시 저 때문에 아들이 잘못됐으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린 것들에게 아들과 며느리를 이 집에서 노예처럼 부리면서 뻔뻔하게 제 앞에선 모른 척했던 두 사람에게 말이죠. 두 사람이 경찰에게 잡히건 말건 꼭 제 손으로 며느리와 아들의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복수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던 도중
경찰과 119가 도착했고 우선 의식이 없는 아들을 데리고 며느리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 남아 며느리에게 들었던 내용을 경찰에게 설명했고요. 제 얘기를 들은 경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구급차를 탄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래도 절차가 있다며 이 집주인인 박씨네 측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두 사람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전화를 했죠. 얼마 뒤 경찰 연락을 받은 두 사람이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표정을 보아하니 경찰이 무슨 영문으로 자신들에게 연락했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그 뻔뻔한 얼굴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를 가둬놓고 노예처럼 부려먹고도 제발 저리지도 않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두 사람에게 뛰어갔고 절 보며 더 영문 모르겠다는 표정에 두 사람의 머리통을 낚아챘어요. 그리곤 두 손으로 잡아 뜯고 이빨로 물고 주먹과 발로 때리고 내려 찍으면서 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복수를 했죠. 야, 이 미친 것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어느 때인데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어?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내 아들 내 며느리를 부려먹냐고? 아이고 종은 엄마였어? 종은 엄마 도대체 왜 이래?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러는 거야? 이 미친년이 누굴 바보로 아나? 야, 너희들 다 끝났어. 니들이 내 아들 내 며느리 협박해서 노예처럼 부려먹은 걸 다 알았다고? 내가 우리 승아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다 듣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내 아들도 직접 봤어. 그런데도 거짓말할 거야? 아니라고 할 거냐고? 이미 경찰까지 다 확인했어. 그래서 너희 부른 거라고. 이제 너희들 처벌만 남은 거야. 내가 너희들 감방에서 평생 썩게 할 거야. 만약 죄값 받지 않고 나오면 내가 직접 그 죄값 치르게 할 거라고. 알겠어? 저는 이성을 아예 놓고 두 사람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입 안에 그 인간들 살점이 들어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입에 닿는 대로 물어뜯고 손에 잡히는 대로 쥐어뜯었죠.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경찰들이 곧바로 제지를 했지만 제가 너무 악다구니를 써서 두 사람에게 달라붙은 저를 떼어놓을 수 없었어요. 결국 동네 주민들 여럿이 붙고 난 후에야 저와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 있었죠. 하지만 조사를 받기 위해 두 사람과 같이 파출소에 가게 됐을 때 또다시 저는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고 그때도 죽을 힘을 다해 두 사람을 물어뜯고 때리고 꼬집으면서 제가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복수는 다 하려고 했어요. 결국 저는 파출소에서 옮겨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두 사람에게 한 행동으로는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집행유예이긴 했지만 형사처벌이 인정되어 민사에서도 꽤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됐죠. 하지만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들에게 더 심하게 못해 억울하고 아쉬웠을 뿐이죠. 그리고 그 인간들이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처벌을 받았기에 후회가 없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했던 행동들이 준사기, 인신매매, 횡령, 협박, 감금, 특수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등등 일일이 세는 것조차 힘들 만큼 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임금체불에 관한 손해배상도 받았거든요. 물론 10년, 20년 징역형이 아니라 5년과 7년이라는 짧은 형이었지만 비슷한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라 만족할 처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인간들 교도소에 갔다고 진심으로 죄를 반성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할 때까지 적당한 형을 살고 나오길 바랬는데 딱 그렇게 됐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하며
징역형을 다 살고 나온 이것들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계획을 잘 세울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이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휴식을 취하며 회복해 나갔어요. 아들은 집으로 돌아온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주 만에 깨어났고요. 지금은 두 사람 모두 그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두 사람 모두 회생 절차를 거친 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고 있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큰 마음고생을 시켰다며 미안해하고 뭘 계속 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매일매일 한 집에서 얼굴 마주보며 밥 먹고 일상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애타게 바라던 일상이라서 그런지 지금 이 모습 이외에 더 바라는 게 없네요. 이번 일을 겪으며 또 제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보통의 삶이 쉽지 않은 거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무탈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며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냥 얻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새해 옆에 계신 분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